이거 안 쓰면 되는 뭐 전부 다 여기 이중인데 무슨 거? 그냥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내대표 취임 100일이 된 날입니다. 먼저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 성장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의 좌표를 상실하고 중구난방 총체적 난국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인사 위기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지난 1분기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경제 성장률 또한 1.1%에 그쳤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실적이 악화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 산업의 수출 부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올해 2%대의 성장도 해내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을 탓하면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피해가려 한다면 가면 갈수록 위기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평화 경제 또한 당장 숨이 넘어갈 지경에 있는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510조 원대 슈퍼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묻지마식 재정 확대 또한 국민의 세 부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로 경제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정부는 작금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고 혁신 성장 기조를 분명히 일관되게 가져가야 합니다.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확대, 신기술 창업 활성화, 노동 양극화 해소에 정책 목표를 두고 제조업 르네상스, 미래 산업 육성, 중소벤처 창업 기업의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하고 혁신 성장으로 확실하게 가겠다고 한다면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만 하고 실행은 보류됐던 경제 대토론회를 지금이라도 열어서 작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 7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했던 국회 노동개혁 특위도 조속히 설치해서 노동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도 함께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 외무성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의 핵심 요지는 미국과 직거래할 테니 한국은 빠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며 조롱 섞인 인사로 비난을 가하면서
북미 대화는 있어도 남북 대화는 없다고 선언한 것이나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 유화 정책의 대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까지 직격하는 것을 보면 북한은 통미 복남을 넘어 우리를 아예 배제하는 통미 배남의 의사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을 친서 외교로 극복했다고 보고 트럼프와 직거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막연한 기대와 안이한 해석으로 사태를 수수방관하면서 기승전 북미 대화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그래서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원인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대신에 기승전 북미 대화에 매달리면서 자기 자신을 들러리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종자를 자임했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 김정은 사이에서 연락병 역할을 한 것이고 북한은 지금 연락병으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은 끝났다며 용도 폐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승전 북미 대화의 결론입니다. 북미 협상이 핵 동결로 결론이 나고 우리는 대북 경제 지원만 떠나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입니다. 설령 종국적 합의가 아닌 잠정적 합의라 해도 일단 핵 동결이 합의가 되는 순간 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핵 보유국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북한과 불가근 불가원 긴장을 유지하면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CVID 원칙,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원칙이 관철되도록 북미 협상에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핵 동결도 실질적 비핵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포장하면서 북한과 대화에 급급할 생각은 애당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북대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지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 후보자 장녀와 관련한 문제를 국민들은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가 왜 대중의 관심을 받았겠습니까? 입시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숨통을 조이는 고민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장녀 문제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어떻게 자녀의 입시와 직결된 문제가 부모와 무관할 수 있겠습니까? 조 후보자 장녀는 단국대에 이어 공주대에서도 인턴십 과정을 거쳐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국대 책임 교수는 조 후보자와 같은 학부형이었고 공주대 교수는 조 후보자 부인의 대학 동아리 친구였습니다. 해외 대학에 간다고 해서 선의를 베푼 것이라는 단국대 책임 교수의 해명은 해당 논문과 대학 입시의 연관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논문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조 후보자 측 해명과 달리 조 후보자의 장녀는 자기소개서에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려대 측도 자기소개서에 인턴십 성과로 자기소개서 및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심사 과정에 포함됐다며 수시 전형 평가에 논문 경력이 반영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전형적인 특권층 자녀의 스펙 관리 패턴과 일치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강변을 되풀이하며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만으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조 후보자 장녀의 논문 작성 과정과 입시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찰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 법률위원회에 법률 검토를 마쳐놓은 상황입니다. 바로 조국 후보자 장녀와 관련한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숙명처럼 저에게 다가왔던 키워드는 정상화였습니다. 국회가 장기적인 파행을 겪는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는 세상 모든 일에 우선하는 과제였습니다. 여전히 여야가 좌충우돌하며 정치 공방을 주고받는 쌈박질 국회는 계속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국회는 여러 달에 걸친 파행을 멈춰 서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상화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창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당내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오늘날 바른미래당의 모습은 창당 이후 당을 함께 만들어왔던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기에 누구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의 책임을 거론하는 이유는 당원들을 대표해서 당무 집행의 권한을 행사해 오셨기 때문에 가장 많이 권한을 행사한 순서대로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 정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손학규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아니라 아예 총선 자체를 치러내기 어렵다는데 모든 당내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직 손학규 대표 한 분만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계실 뿐입니다. 늦어도 추석 전까지 무너진 리더십을 회복하고 지도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혁신과 화합, 자강을 통해 내년 총선 제1야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손학규 대표께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용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발장 제출 시기는 대충 어느 정도? 내일 안으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제 조국 후보자의 지명청에 요구하고 계신데 네. 그래도 뭐 청문회 날짜는 좀 어느 정도 계신 건가요?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별로 청문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청문회 계획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안에 청문회가 이루어지려면 이번 주 내에 일정이 합의되고 전체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9월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일이 정부가 제출한 20일 기한입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이 재성부 요청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그렇기 때문에 9월 초까지는 청문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저희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때도 여러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개최되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했는데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개특위 표결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 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한국당이
이런저런 핑계로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제안했던 정치협상 테이블을 만들겠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한국당의 합의안을 내고 협상에 들어가겠다라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그 부분을 지금까지의 행태로 봐서는 진정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며 표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모든 국회의 일정들이 또다시 혼돈 속으로 빨려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강행하려고 하고, 또 한국당은 전혀 반복되는 입장 전환 없이 패스트트랙 정국을 무조건 시간 끌기로 가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는 한 달 정도라도 정개특위를 연장하고 그 안에서 한국당의 입장을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는지를 판단하고, 불가피 표결을 강행한다면 9월 1일 날 연장한 후에 당일날 할 수도 있고, 일주일 안에 할 수도 있고, 보름 안에 할 수도 있고, 한 달 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월 말 지금 당장 표결을 강행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모든 국회 일정의 혼돈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들 간에 제가 연락을 취해서 뵙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다시 국회가 혼돈 속에서 파행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의견이 반사와도 지금 김성식 반사와도 그런 의견을 김성식 의원님은 표결 강행 입장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정개특위 간사로서 또 본인의 입장을 쭉 고수해 왔기 때문에 저랑 입장 생각이 좀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저희가 저는 오늘 정개특위가 표결 강행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시급히 저희가 의총을 소집해서 당내 의견들을 조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원내대표단의 의견은 대다수 표결의 반대 입장들을 의견을 내주셨고,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들을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의총을 소집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사보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김성식 의원님이 사보임 된다고 해서 그 표결이 무산됩니까? 지금 구성상 지금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제가 뭐 지상욱 의원님 개인의 의견을 직접 묻지는 않았으나 포함해서 구성 분포로 봐서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금껏 여러 달 뭐 지켜보셨겠지만 저희 당원 당규상 대통령 탄핵과 같이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호소드린 바와 같이 손 대표께서 정치적인 큰 결단을 내려주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리는 바이고, 지금 당내에서 뭐 호남의 중진 의원님들까지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또 구성원들과 논의한 후에 추석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저희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당내 구성원이 정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모을 의향이 있으신지나, 또 하나는 손 대표가 만약에 은퇴를 하신다면 그 이후에 뭐 지도체제나 이런 것들은 구상하실 게 있으신지.
일단 당 지도부가 교체되고 전환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든지 아니면 비대위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의견들을 모아보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 의견들이 모아지면 그걸 포함해서 손학규 대표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은 뭐 전당원에 대한 투표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 대표께서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뿐이 없는데 그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지난 혁신위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공표하는 문제도 있고 비용의 문제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로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수렴 중에 있습니다. 예. 신 대표님이 원래 그 추석 때 시추가 안 나오면은 물러났어요.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혹시 그래도 지켜질 것 같다는 좀 전망도 있으신지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지 않아요? 네, 뭐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저런 지금 발언 과정 속에서 그것을 번복하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건 국민과의 약속이고 또 당 대표의 공인으로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뭐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저는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추석 이후에 손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당이 꾸려질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당원 당규상 바로 비대위 체제 전환은 지금 이미 당원 당규에 명시되어 있고요. 구성원들이 이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서 다시 한번 재신임을 포함한 모든 내용들을 묻자라고 한다면 조기 전당대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의 전 대표들의 역할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안철수, 유승민 두 분 전 대표님들의 내년 총선까지 과정 속에서의 당내 역할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지금 손학규 대표 체제에 대한 지도체제 전환을 얘기하는 것은 그 두 분의 등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구성원들이 당장 전면에 그 두 명이 나서서 당을 이끌으라는 목소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때 두 분이 당시 당 대표로서 주도했고 그거의 뜻을 함께하는 당원들과 세력들이 지금의 바른미래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통합 창당 정신이 지금 우리가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구현해내 보자. 그것이 내년 총선을 우리가 돌파해낼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두 분이 전면에 나설지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그 창당 정신을 구현해낼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두 분 당사자들도 그렇고 구성원들과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취임 이후부터 중재자로 나서신 내기를 보내오신 거잖아요. 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국회 내의 지금의 상황이 제1, 2당의 관계가 썩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미 취임할 당시 국회는 파행이 되고 있었고 제가 호프 회동 그리고 합의를 이뤄내고 또다시 파행으로 파기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어렵사리 8월 2일 날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국회 본청의 구조를 잘 아시니까 이인영 대표 방과 나경원 대표 방이 나란히 있는데 제가 추경이 합의되기 그 전 새벽에 한 8번을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냥 단순히 중재자로서의만의 역할을 하진 않겠다.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고 양쪽의 입장을 절충하는 가운데로 모으는 역할보다는 안 될 경우 우리 바른미래당의 안을 가지고 국회 운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제3교섭단체의 바른미래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중재를 해왔고 또 중재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주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지금 특히 정개특위 이 표결 그리고 여러 인사청문회 이 과정들이 남아 있고 그 이후에 정기국회가 남아 있는데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국회를 조율하고 또 대안을 갖고 중재하면서 바른미래당의 역할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에 한 토론에 참석하셔서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가 포함해가지고 보수대 통합 거론을 하면서 이런 통합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나경원 대표의 희망사항입니다. 그거는 뭐 저희 당의 어떤 누구와도 의논을 했거나 뭐 통화조차 한 적이 없이 늘상 저를 만나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실명을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의 전 당대표를 호명하며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회자되고 있는 것이지 본인의 늘 했던 생각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는 입장을 낸 것과 같이 전혀 상의와 통화 없이 본인 혼자만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의총에서 우리가 결의한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 자강하고 화합하고 혁신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당원당이나 통합기획표를 강제로 풀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손 대표님이 나가지 않으실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도 있으신가요? 그거는 이제 추석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즈음이 돼서 여전히 그런 상태가 공전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구성원들과 의논해서 그 말씀하신 플랜 B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예. 예. 우리 하실 말씀 없어요? 제가 나경원 대표 할 의지가 있더라고요. 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야기를 안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정개특위 표결과 그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뭐 8월 30일 날 잡는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그 이전의 표결을 강행하면 과연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혹시라도 민주당과 청와대가 지금 조국 후보자의 여러 가지 정말 어이없는 이런 의혹들과 관련해서 정개특위 표결과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단호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개특위는 어찌됐건 그 이후에 정개특위로 인한 다른 혼돈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지난 6월 말에 똑같은 일이 제가 반복돼서 연장을 위한 저희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우리끼리 이인영 원내대표를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그 다음에 정회 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본회의로 가져와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안을 본회의 표결하는 방식으로라도 하겠다라고 제가 선언을 하면서 한국당이 그것에 같이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적으로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는 지금의 상황들을 좀 멈추고 우리가 이성을 되찾고 국회가 또다시 국민들의 정말 이런 어려운 경제적 상황들 또 위기적 국가 안보 상황들을 외면하고 파행으로 계속된다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최대한 파행이 되지 않도록 양쪽을 다시 한번 설득하고 중재하는 노력을 오늘 내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가 봬요. 예.